그럼 지금부터 2021 국토교통 기술거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이번 설명회의 참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 데스크에서 나누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 소개 책자에는 금일 발표하는 5건의 기술 발표에 대한 발표 자료와 기술 소개 자료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술 행사 시작 전 나누어 드린 책자를 보시고 연구자와의 기술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기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행사장 내 저희 직원 또는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연구자의 일정을 확인한 후 현장 상담 진행을 도와드리고 혹시 금일 불가하실 경우엔 추 연구원이나 대학 방문 기회를 마련하여 연구자와의 기술 상담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거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과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사업화를 위해 본 행사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 기술 5건의 사전 기술 상담 예약이 완료된 기업께서는 공지드린 상담 시간에 맞추어 안내 데스크로 나와 주시길 바라며 상담 시간 5분 전 유선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핸드폰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기술 발표 이후 별도의 기술 질의 응답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사전 기술 상담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께서는 기술 발표를 들어보시고 1대1 기술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나누어 드린 현장 기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안내 데스크나 행사장 내 저희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기술 발표에 앞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문주원 본부장님께서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문주원입니다. 오늘 2021 국토교통 기술거래 설명회 및 전시회를 통해 기술거래 및 관련 기관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기업 및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기술거래는 기술 간 융합 연결과 융합에 따른 신산업과 시장에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R&D 관리기관으로서 R&D 우수성과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18년 기술거래 중개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국토교통 R&D 우수기술의 성과 공유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대학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지금까지 각 기관이 보유한 특허 및 기술 성과의 이전을 지원하여 기업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기술 소유기관이 이전을 희망하는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술 도입 희망 기관과 1대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들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전시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의 우수 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늘과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본 국토교통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가 국토교통 기술의 거래 활성화와 관련 기업의 더 큰 발전을 이끄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업화 유망 기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발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두식 박사님께서 DSM 기반 항법 위성의 관측 환경 시뮬레이션 방법 및 장치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두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DSM 기반의 GPS 수신기 관측 환경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카이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년부터 19년까지 진행한 3차원 입체 격자 과제 연구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연구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은 팀장님께서 저한테 기술 소개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기술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에서 3차원 격자를 활용한 UAV 서비스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차 서비스 기술을 개발한 바 있는데 여기서 관련 특허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저희가 만들어봤던 내용입니다. 먼저 이 3차원 입체 격자 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쯤에 드론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상용 드론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근데 드론이 정말 도시를 비행하려면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보완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나온 게 국토부의 무인이동체 운항 지원용 3차원 정밀지도 시범 구축 사업입니다. 흔히 드론길 사업이라고 하죠.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3차원 입체 격자를 활용해서 지상의 장애물 격자를 구축한 다음에 그 격자를 피하는 방안으로 UAV의 공역이나 경로를 설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기술을 한번 실증해 보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3차원 격자로 이거를 만들었는데 3차원 격자를 다른 데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카이아 R&D로 3차원 입체 격자 체계 기반 국토 통합관리 지원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가 진행된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에서 맡았던 부분은 3차원 입체 격자를 기반으로 어떤 그 이동체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드론의 최적 비행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될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격자 체계를 기반으로 드론을 관제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건물 밀집 지역 등 측이 정확도가 좀 저하되는 구간에 대해서 자율주행차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3가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심지에서는 GPS 그 위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보통 이런 원인은 멀티패스 오차에서 비롯되는데요. 멀티패스 오차는 보통 10에서 20m 정도의 오차를 발생시키는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100m까지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비게이션을 쓰셨던 분들은 이런 강남 같은 곳에 진입하게 되면은 좀 위치 정확도가 많이 안 맞는다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원인은 저희가 그 위성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들어와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도 저렇게 멀티패스 신호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 보여야 되는 위성인데도 저렇게 멀티패스 신호가 들어와서 이게 위치 정확도의 저하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위치 결정을 GPS로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원인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위성항법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성항법 장치나 비전 그리고 라이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센서 융합을 통한 위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 강남의 파이낸셜 빌딩 근처에서 한 4시간 동안 GPS 신호를 받아본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나타나는 색은 위성 신호 세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빨간색이 신호 세기가 센 거고 파란색이 좀 약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 궤적은 위성이 상공에서 지나는 위치인데요. 건물에 가려져서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신호들이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 부위에 잡힌 저런 위성 신호들은 위성 신호 세기가 약하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신호들이 그러니까 멀티패스의 오차로 들어온 신호들입니다. 멀티패스 현상으로. 그래서 저런 신호들을 어떻게 걸러줄 수 있을까? 근데 어떠한 스트레시홀드 값으로 저거를 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성 건물 모델을 활용해서 저거를 걸러내는 방법을 많이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도심지에서 차폐되는 위성 신호를 미리 인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건물 정보 모델에 의해서 주행 구간별로 차폐 위성 신호를 미리 알 수 있다면은
위성항법을 신뢰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거나 타 위치 결정 기술, 그러니까 INS 같은 기술에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폐되어야 했던 위성 신호를 위성항법 위치 결정 알고리즘에서 아예 제거를 시켜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3차원 격자, 실험으로는 DSM을 활용한 건데요. 결국에는 어떠한 3차원 격자 형태의 데이터가 있으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위성항법 수신기 관측 환경을 3차원 격자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개발해 봤습니다.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이렇게 드론으로 만든 3cm 정도의 3cm 해상도의 DSM을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항공 사진을 활용해서 DSM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빨간색은 이제 도로에 대한 영역이고요, 파란색은 건물에 대한 영역이고, 저렇게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떠한 지점을 선택하면은 그 지점으로부터 전 방위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이제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돌리는 거죠. 오른쪽 이제 왼쪽 아랫 부분에서 한번 저거를 실험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건물에 의해 차폐되는 영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저 부분은 이제 위성 건물에 의해 가리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두 가지 지점에서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선택하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저런 영역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고요. 원내에서 실제 GPS를 이용해서 신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테스트를 해봤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강남에서 실험한 결과와 비슷한 형태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그 점들은 스카이플롯의 점들은 이제 SNR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신호세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건물에 가리거나 걸쳐 있는 부분들은 신호세기가 좀 약하게 나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고, 그에 비해 이제 개활지 시통이 가능한 영역에 있는 위성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신호세기가 세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런 건물에 가리는 영역을 미리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의 특장점입니다. 이 기술은 도심 지역의 이동체 특성에 따라서 주행 구간별 위성항법 신호차폐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DSM과 같은 3차원 격자 형태의 지형 모델만 있으면 도심지 특정의 위치 상공의 가시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할 거고요. 보시는 그 지도의 왼쪽 아래 그림처럼 어떠한 이동 경로를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놨으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차량이나 드론에 전달돼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심 지역 위치 정확도 개선 알고리즘에 비해서 이 방법은 신속한 상황 판단과 필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도로 지금 도로와 UAM의 지정 공약 등 향후 자율주행차나 UAM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이러한 위성항법 응용 시스템에 활용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GPS가 이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지금 활발히 쓰이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위성항법 기반 위치 결정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도심지에서 건물의 차폐에 의해서 일조권에 대한 격자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파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 이런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 동향입니다. 최근에 HDMap이라고 하는데 정밀 도로지도 기술 구축 기술도 상당히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걸쳐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차 센서들은 원래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많은 센서들이 저비용 고효율 센서로 발전 중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센서 융합 위치 결정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운데 아래 그림은 이제 비용이 비슷한데도 고효율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센서들로 발전하고 있다는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UAM이 좀 활발히 활용될 것 같습니다.
기대역 갑니다. 자율차나 UAM 운영에서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부분이 항상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인이동체 기술은 이제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할지 이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위치 결정을 정확도 확보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 정확도가 향상이 되면은 무인이동체 산업이나 뭐 다른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 자율차 UAM 운용을 위해서 위성항법 보안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 도시 환경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픈 스카이 환경이 얼마나 제공되는 지역인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안 정보 측정 장치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우승욱 연구원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박성식 교수님 연구실의 연구원 우승욱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교수님께서 참가하지 못했는데 제가 내용과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기술 거래 협의의 단계라든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참가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저희 연구실은 박성식 교수님 연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컨스턴티블로 구성 방정식이나 그리고 집안 입자에 대한 연구를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연구 분야를 확장하면서 최근에 들어 모니터링과 그리고 현장 시험에 대한 연구와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에 대한 인력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출원한 특허는 총 48개의 기술이 있고요. 그중에 33개의 기술이 특허 등록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그리고 계측과 모니터링에 관련된 특허는 18건의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발표에는 이 18개의 기술을 모두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몇몇 개의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탈면, 싱크홀 그리고 터파기 현장에 대해서 굴착 현장에 대해서 각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 기술에 대해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특허는 다음과 같아서 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표로 작성을 해두었고요. 후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한번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비탈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비탈면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 많은 특히 저희 경북권에서는 제가 경북대학교는 대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경북권에서는 비탈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탈면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크게 고속도로에 위치한 비탈면의 경우 붕괴가 일어났을 시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많은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비탈면 붕괴에 대한 방지하거나 혹은 붕괴가 발생했을 때 빨리 발견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접근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특허는 경사의 케이싱이라고 지중 경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유공간에 LVDT라는 거리 센서를 삽입을 해서 이 플라스틱 관이 찌그러지는 정도로 이 관이 받은 외력을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합의 측정은 집안에 매립이 되었을 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토합계의 고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합계를 지지하고 있는 그 센서 지지면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 토합계는 그 값을 알맞게 측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관이 받는 응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을 하였고, 그리고 그 방법을 찌그러진 변이를 통해 이 관이 받은 응력을 추측하는 방법을 고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부의 토합계와 경사계가 작용을 해서 그 사이에 파괴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센싱을 하는 방법입니다. 비탈면 같은 경우는 크게 가상 파괴면이 원호 파괴로 발생한다고 저희가 보통 가정을 하는데요. 원호 파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파괴면에 대해서 상단부와 하단부에 센서를 매립해서 그 센서 값의 차이로 인해서 가상 파괴면을 유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상 파괴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탈면 관리를 안전 규정이나 통해 안전율을 산정을 하게 되고, 그 안전율이 이제 1.5, 1.2 이상이 되었을 때 그 비탈면이 안전하다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그 안전율이 하락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탈면의 붕괴는 특히 폭우 현상이나 폭우나 태풍, 그리고 강우로 인해서 지하 수위가 높아지거나 혹은 기반암과 토사층의 경계에서 지하수가 축적이 되어서 렌즈 효과로 인해서 비탈면이 휩쓸려서 미끄러지는 현상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신속히 물을 빠질 수 있도록 내부의 투수층과 투수 매트, 그리고 유공간에 다공성 매트가 설치된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내부와 상부의 기압 차이, 압력 차이로 인해서 내부의 지하수가 밖으로 유출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 시스템을 다 센서화해서 그리고 비탈면에 신호등을 장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조금씩 저희가 AR 기술이라든지 VR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최종 플랫폼으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플랫폼으로는 저희 휴대폰 카메라로 그 비탈면이나 도시 시설물을 비췄을 때 그 비탈면에 대한 내부의 센서들이 정보값이 인식이 되면서 그 안전율을 수치화해서 보여준다라든지, 그 일대를 안전한 경우 초록색, 위험할 경우 빨간색으로 화면에 필터를 씌워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에서 여기 현장이나 여기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시설물이 안전하다, 경계가 필요한 단계이다, 안전하지 못하다를 알려줄 수 있는 총체적인 신호등, 저희는 신호등이라고 명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 시스템을 확립해서 민간인이나 혹은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 공동 싱크홀 탐지 기술에 관한 기술입니다. 저희 이 기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허를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으며, 내부의 파이프 주변에 금속 기충제를 매립을 해서 금속 기충제 내부 파이프에 누수가 생기거나 관로가 손상이 될 경우 내부의 금속 기충제가 그 내부로 흡수되거나 혹은 더 바깥으로 유출되는 원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싱크홀 감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굳이 GP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많이 수행이 되고 있지만,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지뢰 탐지기 정도로 사용을 하는, 단순하게 코일의 유도 전류를 사용해서 내부에 자기장까지 변하는 그 간단한 원리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GPR 같은 경우 구축 장비에도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 자료의 해석에 대해서도 아직은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가 되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집안 하부에 자기장이 변경되는 원리를 이용을 해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관로가 누출되면서 센서가 이동하면서 그 센서가 이동되었을 때 공동이 발생하는 것을 유출하는 기술도 저희가 특허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집안 함물 감지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명명 지었는데요. 센서가 원위치에서 누수나 관로의 손상으로 인해서 센서가 이동하게 될 경우
그 이동되었다는 데이터를 수신을 해서 집안의 공동이 싱크홀이나 공동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특허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굴착 현장 혹은 터파기 현장입니다. 가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안정 해석에 이 가시설 토류벽에 파일이 휘는 것이나 아니면 토류벽에 최근엔 토류벽 표면에 경사계를 부착해서 계측을 하는 방법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 비탈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중경사계가 지중경사계 내부의 위치에서 자유자재로 관절을 가져서 변형을 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에 비탈면 터파기 지하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사용하는 센서들에 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상당히 제한되는데요. 특히 통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라든지 많은 저희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 이런 기술들이 지하에까지는 GPS까지 지하까지는 닿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소리를 발생할 수 있는 구슬 같은 비즈들을 매립을 해서 그 소리가 나는 것을 측정을 해서 내부에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감지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설 토류벽이 손상이 되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기술 한 가지와, 그리고 이 토류벽의 고정력을 상실하였을 때 그 고정력을 회복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개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토류벽의 지지력을 확보를 하는 기술로 내부에 탄성체가 매립이 되어 있고, 그 탄성체가 저희는 여기 긴장력이라고 텐션이 약해질 경우 내부 탄성체가 다시 복구를 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또한 토류벽 후면에 색이 발현될 수 있는 유색 액체를, 저희는 잉크라고 저기 작성을 해두었는데요. 유색 액체를 넣어서 내부에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그 내부의 액체 튜브가 파손되면서 두 가지 색의 액체가 섞이게 됩니다. 섞였을 때 저희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였을 때 보라색이 나타내어서 표면이 보라색으로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기 현장에서 건설공이나 관리자가 발견했을 때 바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근에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건설자동화 연구센터라는 선도 연구센터 사업의 하나의 부서로 세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능형 집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으며 지하 굴착 현장에서 집안의 지중 기울기 변화를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의 집안 내부에 들어가서 센서를 매립을 한다고 해서 두더지라는 이름을 이름 명명 지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 파괴면에 대한 센싱 기법과 그리고 절점을 지닌 센싱 기법을 결합을 하였습니다. 내부의 센서를 저희가 내부에 IMU 센서라고 관성 센서입니다. 관성 센서를 매립을 해서 집안 심도별로 1m 내지 2m 간격으로 매립을 하고 사이사이마다 통신을 통해서 모든 심도별 데이터를 취합을 합니다. 이 취합을 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현장 경사계 유공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경사계 레일을 따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현재
측정 시스템과 그리고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웹까지 저희가 지금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계측과 모니터링에 대해 계속 발표를 했는데요. IoT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토목 현장 저희 연구실은 토목공학과에 속한 있는 연구실인데 토목 현장을 IoT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IoT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외부에 있는 산이라든지 건설 현장도 IoT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집안 분야에서 집안환경그룹이라는 곳에서는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계측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어플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최근에 올해 6월에서 9월 정도에 서울시에서는 IoT 플랫폼을 서울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을 도입을 한다는 뉴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과 그리고 내부의 센서가 건물 표면에 연결된 센서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정성을 위험을 알리는 플랫폼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들과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도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하나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부분은 이런 도심지가 아니라 도심지 외부분의 건설 현장이라든지 비탈면 혹은 고속도로 같은 부분 도로교통 분야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방 차량에 대한 추월 정보 제공 장치 및 방법에 대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 김용훈 선임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용훈입니다. 먼저 저희 기술이 이렇게 먼저 선정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후방 차량의 추월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장치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명자 소개, 기술 개요, 내용, 기술의 특장점, 적용 분야, 그리고 지질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차량 내부 통신이나 통신 보안 쪽, 그리고 센서를 활용한 여러 가지 자율차의 서비스 분야, 그리고 지능형 충전 인프라 쪽을 하고 있고요. 특허 등록은 한 40편 정도 됐고, 학술지 논문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추월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추월을 할 때 어떨 때 보면 가슴이 쫄깃한 경우가 있죠. 그거는 앞에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월을 하다가 이 영상처럼 이렇게 사고가 날 그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전방의 차량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앞에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확인한다 해도 차량이 어느 속도로 얼마나 저한테 빨리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죠. 지금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자동차 또는 자동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차량 후방에 디스플레이가 장착돼서 후방에 있다 어떤 상황을 알려주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아이가 타고 있어요, 또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붙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후방에 디스플레이 장착해서 어떠한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사고가 났을 때 뒤에다가 우리가 그 트렁크를 열고 삼각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레이저로 바닥에다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후방에다가 사고 차량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게 이제 벤츠에서 나온 건데 아까는 디스플레이 방식이었지만 이렇게 바닥에다가 조명을 표시를 해서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지금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지금 현재 상황 또는 내가 뭐 좌회전하겠다 그러면 물론 램프에도 표시가 되지만 바닥에도 표시가 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 상황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에는 비상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기술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로 보면 레이더가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GPS, V2X 기술 그리고 라이다. 그래서 현재 라이다가 아마 조만간에 지금 현재는 아우디 8에만 적용이 돼 있는데 조만간에 라이다가 적용돼서 자율주행 레벨 4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계획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대형 트럭의 자율주행은 국내 최초 성공했다. 뭐 자율주행 택시가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 엔진차, 저가의 엔진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차가 우리가 운전할 수 있으면 그 기능을 다 쓸 수 있지만 그 기능을 써서 주변의 인프라처럼 알려줄 수 있다. 어떤 위험 상황을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트럭이나 버스 같은 공공 자동차의 자율화가 되게 되면 그러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처음에 제목에 말씀드렸다시피 후방에 딱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후방에다가 전방 상황 알려주는 그런 이제 그 삼성에서 내민 그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게 대형차가 가고요. 특히나 이게 외국의 유럽에서 엄청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왜냐하면 차선이 좁고 길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에 지금 보시면 큰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뭐 TV를 싣고 갈 수도 있고 삼성 가전을 싣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자동차의 뒷면에다 붙였습니다. 네, 뒷면에다 붙이고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주행을 하고 이제 보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는 앞에 있는 카메라를 달아놓고요. 그 앞에 있는 카메라가 그 뒤에다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예,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 일단 이렇게 만들었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보다 보면은 이제 뒷 차량들은 앞에 상황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월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특이한 것은 제가 이걸 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광고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클레오 광고제에서 최초로 삼성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칸 라이즈 뭐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에서도 뭐 금 1개, 티타늄 1개, 금 3개, 은 3개를 수상했고 이 삼성 세이프티 트럭은 그러니까 지난해니까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2015년도에 타임즈에서 선정한 25개의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이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기존의 볼품 중에서 이런 발명품 중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디스플레이 아무래도 장치다 보니까 외부 충격이나 이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까 전에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V2X가 현재 많이 뭐 차량에서 사용되고자 하죠. 그래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마저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차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V2X 통신 단말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들이 V2X를 쓴다고 하면 전방의 차가 어떻게 오고 지금 어느 속도로 오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대가 오기까지는 상당히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네, 그래서 V2X를 쓸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차량의 모든 차에 V2X를 달기는 어렵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상황에서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계점들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던 그런 삼성 세이프티 트럭도 디스플레이 내구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고가의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방의 화면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나머지 판단 그 뒤에서 따라가는 운전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보고 지금 해도 돼 추월을 또는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딱 그 화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계성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차들이 이제 도로를 다닐 거고 그 자율차들의 센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차의 센서는 크게 이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 세 개를 써가지고 전방 상황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전방에 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요. 레이더로는 전방의 차량 거리 그리고 상대 속도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합니다. 라이다는 레이더보다 더 정확하게 카메라와 레이더를 보완해서 어떤 물체가 어떤 크기로 온다. 그래서 카메라가 약간 놓치는 어떤 부분, 레이더가 놓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라이다가 추가로 달리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율차의 구성 센서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산업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존에 이제 현재 자율차는 전방의 차량 그리고 전방의 사람 그리고 장애물 등을 인식을 합니다. 현재 기술로. 그러면 이제 전방에서 차선을 또 인식하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인지 내 앞을 가고 있는 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오는 차가 전방에서 온다면 그 차를 가지고 우리 이제 분석을 합니다.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여기까지 다가오려면 몇 초가 걸린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후방 디스플레이에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려줄 수가 있겠지만 지금 네, 일단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알려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올 때 이 지금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몇 초가 걸린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의 속도가 얼마다라고 알려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간단하게는 전방에 차량이 있다,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 없다라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차량의 정확한 속도가 알려지지 않으면 아직은 위험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방에 차량이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 없다, 그리고 그것이 몇 미터 정도 있다. 예, 이 정도만 일단 알려줘도 이런 후방에서 추월하는데 뒷차들이 안전하게 추월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자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율차, 특히 트럭 같은 경우는 자율차가 많이 적용이 된다면 기존의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라이다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판단을 한 거에 연산을 토대로 일정 부분을 가져와서 전방의 차량에 이제 추월할 수 있다 또는 차량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미터에서 오고 있다 이런 걸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어떤 그러한 구조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나만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이 교통이 안전해지는 건 아닌 걸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 차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타인한테 알려줄 수 있다면 보다 다 같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추월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네, 줄어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이제 과제 추진을 아직 안 했고 이 TRL 단계 아마 잘못 표시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아이디어 단계 1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과제를
신규 과제 추진할 수 있는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적용된 뒤에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보면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알려주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차일수록 차를 많이 가려서 전방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의무화된다면 좀 더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등록증이 이제 접수가 되는 상태고요. 등록은 2019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신 김용은 선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본 기술에 대하여 기술 상담을 희망하시는 기업분께서는 저희 직원을 통하여 기술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표면 경사계를 이용한 산사태 및 비탈면 붕괴 예경보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영기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현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탈면 붕괴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과 이것들을 이용해서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뭐 주신 양식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은 저희 연구원에 들어와서 계속 재난하고 방제 쪽, 그다음 센서와 연결된 분석 기법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 발표드리는 거 외에도 뭐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기법이라든가 그걸 이용해서 철도의 재난을 예측하고 평가하고 나아가서 열차의 운행에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하는 쪽에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도에서 혹은 도로에서라든가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강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가 많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각에 대해서 전도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홍수가 나서 이제 그 교량이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 비탈면이라든가 성토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재해 발생에 대해서 메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강우로 인해서 영향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구성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흙의 비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면 열차의 운행에 대해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위험성을 확보해서 적절하게 예경보를 내릴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열차 운행을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그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탈면 붕괴를 조기에 이렇게 인지를 하고 대피를 유도해서 최적 대응을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한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분석을 하면 비탈면 붕괴에 대해서 미리 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이렇게 미리 움직일 수 있는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평가라든가 예경보 쪽으로 연결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절대값 기준의 관리 기준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고 강우재해는 한 군데서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탈면이라든가 이게 비로 인한 피해는 발생을 하게 되면 동시에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더 위험하고 어느 지역이 더 문제가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붕괴가 발생했을 때 붕괴의 모양, 형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면이 얼마만큼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규모라든가 방향을 파악을 해서 붕괴 발생 시에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고요. 일반적으로 밑에 보이는 것처럼 하단에 보인 그림은 그 왼쪽부터 원호 활동, 비탈면에서 많이 무너지는 형상들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원호 모양으로 무너지는 거고요. 그 다음 건 토플링이라고 해서
전도 파괴, 그다음 쐐기, 평면 활동, 복합 활동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점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그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회전 운동과 미끄러짐 운동 혹은 떨어지는 운동까지 세 가지의 운동만을 보인다라는 것 특징을 저희가 찾아냈고요.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미끄러질 때의 정보는 어떻게 나오게 되고 회전할 때의 정보는 또 어떻게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처럼 그러다가 무너져서 굴러 떨어지면 어떤 식으로 정보가 나오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붕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그 붕괴 모양이라든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탈면 붕괴 조기 경보 대응 기술 부분에서 이제 보면 지표면에 센서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센서에 대해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움직임을 단순화해서 회전과 선형 이동, 그다음에 정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 대피를 위해서 비탈면 붕괴 조기 경보 기술을 붕괴 시 특성을 이용해서 조기 경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최적 대응을 위해서는 그 단순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평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거에 아마 다시 나오네요. 요걸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밑에 보이는 것처럼 구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이 구성된 알고리즘을 위에 보이는 게 지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실대형 크기의 강우 그 붕괴를 강우 시 비탈면의 붕괴를 모사할 수 있는 대형 실험 장치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든 그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 위험도 평가에 대한 거는 크게 세 개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서 정보 첫 번째 되어 있는 건 이제 붕괴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붕괴가 발생을 했는지 혹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조기 경보를 저희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비탈면 붕괴 정보에 대한 평가 기술. 여기서는 대피라든가 대책 수립을 지금 진행을 하는 단계로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 피해 발생에 대한 위험도 평가 기술로 해서 이게 운행 쪽에 영향을 미칠 건지 혹은 안 미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걸로 3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 이제 최적 대피를 위해서 비탈면 조기 붕괴에 대한 검지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지금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초기의 방향이 센서 설치에 따라서 그 초기에는 강우가 침투돼서 지금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비가 적게 되면 그 위에 흙들이 밀리기 때문에 저 센서에 대한 회전각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도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침투가 더 많이 돼서 하단까지 침투가 되면 원호 활동 형상의 파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도식한 게 하단에 보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세팅했던 이 값대로 가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비에 젖어서 시계 반대 방향의 경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사가 변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지표면 지반 내부로의 강우 침투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역전 현상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형이 이제 상향으로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최초에 제안했던 이 값들 맨 처음에 설정했던 값을 지날 때까지 요 안에 영역 이 파란색과 노란색 영역까지가 저희가 세이프티 마진 구역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 단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겠다라고 착안을 해서 조기 경보하는 단계를 이 컨셉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각 지표면에 센서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용을 해서 그 저희가 붕괴 활동 면을 추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머해서 지금 제안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그 마지막으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거는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게
붕괴 규모라든가 형상이 평가됐기 때문에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선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은 안 미칠 것인지를 의사결정하는 부분인데요. 비탈면 위험도 평가라고 하는 S라고 하는 인덱스를 저희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동면 위치라든가 활동면의 크기에 대한 자료를 먼저 집어넣고요. 이 두 개에 대한 지수가 전부 다 100% 맞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신뢰성을 저희가 검토해서 맨 밑에 있는 신뢰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붕괴에 대한 발생에 대한 확률을 저희가 많이 높여주고 그 이후에 붕괴했을 때 그 비탈에 대한 토계가 선로로 도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여기 보이는 그 선로 영향 범위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저희가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강우재현 실대원 그 실증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값들을 결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걸로 해서 동영상을 보여놓은 건데 빨간색 선이 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센서에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부탈면에 대한 활동에 대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 최적적으로 대책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기 경보하는 체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책이라든가 조치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는 위험도에 대한 평가 부분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대전에 있는 대전 도시철도 파남 차량 기지를 대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센서를 여기 전체에는 다 강우와 관련된 재난들을 가축하기 위해서 센서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이 중에 배면에 일부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구축을 해서 데이터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뭐 붕괴가 일어났으면 저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계속 모니터링만 해가면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센서에 대한 신뢰성 같은 것도 같이 검토를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일단은 그 잘 아시겠지만 이 비탈면과 관련된 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그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련 특별 법에 의해서 이종 시설로 비탈면하고 산사태가 해당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모든 산사태 대상 개소를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상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저희 개발된 알고리즘을 탑재를 한 센서를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저희가 개발한 거는 사실 센서까지 연계된 걸 다 개발을 했었는데 센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끄러짐이라든가 회전에 대한 것만 특화시켜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센서 그냥 구매해서 적용을 해도 이 알고리즘이라든가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은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그러니까 그 붕괴에 대한 검지 부분만 특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관련된 건 이제 저희가 뭐 특허 나온 건 다 등록 다 돼 있는 상태고요. 혹시라도 더 이 관심 있어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김영기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축전식 탈염 장치 및 이해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원 박주성 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강석태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박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수님을 대신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 중인 축전식 탈염 장치 및 이해 운영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배경,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 및 결론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축전식 탈염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분들 내용을 보니까 아마 대부분 교통 쪽에 더 많이 집중돼 있으셔서 저희랑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시스템은 이제 소금 같은 이제 이온이 들어 있는 물이 전극 양쪽을 통과할 때 전극에 가해진
전기장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극에 흡착되면서 이온이 제거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큰 성능 지표는 이제 전기 이중축 축전지의 그 축전 용량에 해당됩니다. 축전 용량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에서 계산이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유선 상수 그리고 전극의 비표현적 마지막으로 전기 중충의 두께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유선 상수나 전기 중충의 두께는 사실 저희가 컨트롤하기에는 유입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유의미한 변수를 사용할 수 없고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전극의 비표현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극의 비표현적을 늘리면 늘릴수록 전극의 질량당 흡착할 수 있는 이온의 양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흡착 용량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극의 비표현적을 늘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전극의 전기 전도성 등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소 에어독의 활성탄,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과 같은 이런 탄소 계열 물질이 주로 전극 재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연구되어 오고 있는 다른 이제 연구 그룹들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비표현적이 높거나 혹은 이제 아래 표기되어 있는 이제 다른 그 금속 산화물 이런 물질에 의해서 추가적인 전기학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은 그 비표현적에 관계없이 용량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표현적이 높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떨어지는 일부 연구 결과의 경우에는 이온이 전극 표면에 이동하기 위한 그 저항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성능 지표 이제 측면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려면은 탄소 동조체 물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어떤 특수한 화학적 처리 혹은 이제 화학 물질을 첨가해서 그 추가적인 화학 반응 또는 이온 흡착 특성을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물질 여러 가지 탄소 동위체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탄소 나노튜브 물질을 이제 주요 전극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극 이론상 이제 비표현적이 1,500제곱미터/g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그 전기 전도성 또한 선형 구조를 갖는 탄소 나노튜브의 특성상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이론상 비축전 용량이 약 400페어/g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까지 일반적인 전극 제조 방식인 금속 집전체 평면형 금속 집전체 표면에 이제 이온 탄소 나노튜브와 이를 붙잡기 위한 바인더 폴리머를 사용해서 전극을 제조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일단은 공정에 있어서 이제 탄소 나노튜브와 바인더 그리고 유기용매를 섞어야 되고 이를 이제 골고루 전극 집전체 표면에 발라대는 공정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이 요구되고, 이런 공정이 있어서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계명의 활성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촉매를 같이 사용했을 때 이들이 이제 전극 표면에서 이제 불균질한 그 불균질하게 형성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 기반 전극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평평한 전극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충진 밀도와 그리고 평평한 전극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제 전극의 그 제조 난이성 그리고 충진 밀도, 마지막으로 이제 비표면적이 적어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공사막형 할로 파이버라고 불리우는 이제 막 형태의 전극으로 소성을 한 다음에 이를 이제 타염 장치 내에서 3차원 구조를 배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높은 흡착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이제 3D형 그 중공사막형 탄소 나노튜브 전극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탄소 나노튜브와 고분자 그리고 유기용매를
유기용매를 섞어서 하나의 그 스피닝 솔루션, 그러니까 방사형 용액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제조된 용액을 스비움 방사, 웹스피닝이라는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가운데가 비어 있고 튜브 형태인 그 중궁 사막 형태로 고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상온에서 건조해서 고분자를 유지하는 형태와 고분자를 대기 중 조건에서 고온으로 소성해서 고분자를 제거하는 방식의 이제 두 가지 전극을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극의 특성 비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면 구조와 구조 특성 비교, 이제 표면 구조 및 화학 구조 그리고 이제 축전 용량과 내부 저항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특성인 이온 흡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조된 중궁사막 전극을 염화나트륨 용액에 대해서 축전 시타형 공정을 진행해서 그 성능 특성을 평가했습니다. 특성 평가 조건은 다음과 같이 25에서 500mg/L NaCl 수용액을 사용했고 그 인가 전압은 1.2V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제 축전 시타형 공정이 가장 효율적인 구간이 일반적으로 25에서 500mg/L NaCl 수용액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의 전기 분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전압이 일반적으로 1.2에서 1.3V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이제 실험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극의 표면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고분자를 이제 소성하여 제거하지 않고 유지했던 전극과 고분자를 제거한 경우 전극을 비교해 봤을 때 고분자를 제거한 쪽이 보다 공극 특성이 크게 나타났고, 그 물과의 접촉성, 그러니까 물을 이제 전극에 데웠을 때 얼마나 잘 젖는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제 접촉각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도 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전도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고분자가 전기 전도성이 없는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분자를 제거한 쪽이 고분자를 유지한 쪽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맞아 이제 이 탄소나노튜브 전극의 물리적 특성, 그러니까 화학 결합적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라만 분석과 그리고 열 중량 분석 (TJ)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라만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제 PVB가 제거됨에 따라 PVB가 가지고 있는 피크 위치인 약 1100%cm 구간에서의 피크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열 중량 분석에서도 고분자를 유지했던 전극 같은 경우는 300도씨 이상부터 이제 고분자가 제거됨에 따라 점점 중량이 감소하는 반면 원래 이제 전극 제조 전 이제 CNT와 고분자를 제거한 탄소 나노튜브 전극의 경우에는 고분자가 이미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중량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극 특성을 평가한 결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분자가 제거됨에 따라 이제 공극이 그 CNT의 표면이 더 드러나고 공극이 늘어나면서 공극의 부피 그리고 공극의 크기가 더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전기화학적인 특성 그리고 축전식 타형 공정 특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상적인 전기중층 축전지의 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는 원래 정확한 직사각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과 그러니까 NaCl 수용액의 사용에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저항이 발생해서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평행 사다리꼴로 이제 찢어지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의 주사 속도, 그러니까 이제 전압을 저희가 0V에서 1.2V까지 올릴 때 그 올리는 속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제 그 특성을 평가해 본 결과 기존의 이제 전극들 지금 여기 그래프에 있는 파란 색깔 혹은 녹색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해당하는 이제 일반적인 그 전극들 같은 경우는 전극의 표면에서의 이온 전달 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스캔 레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사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용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들어낸 이 중공 사막형 탄소 나노튜브 전극의 경우에는 스캔 레이트를 올림에 따른 그 용량의 변화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다 더 빠르게 이온을 접촉해서 이온을 흡착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전극, 이제 저희가 제조한 탄소 나노튜브 중공 사막 전극을 이용해서 흡착 용량을 평가하고 이 용량이 얼마나 반복 사용에서도 얼마나 유지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 처음에 초기 용량은 약 한 27mg/g NaCl 정도 나타났었고, 이 용량이 50회의 반복 사용 동안에서도 고르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전극 자체의 내부 저항, 그러니까 전극 내부에서 전자가 전달될 때 발생하는 저항에 대해서 이제 평가해 본 결과 대략 이제 잠깐 써보자. 네. 이 그래프에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앞부분 공간은 이제 전해질, 그러니까 NaCl 수용액의 저항에 해당이 되고, 그 이후 부분 이제 그래프가 그 전극 자체의 특성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대략 한 7옴에서 9옴 사이, 약 2옴 정도의 저항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이를 이제 기존의 전극들과 비교해 보면은 기존 전극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옴 정도, 혹은 4옴 정도도 그 저항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흡착 특성,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처음에 흡착 용량 평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더 빠른 속도에서도 더 무난하게 흡착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흡착 특성의 그 흡착 속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평가한 결과 기존의 그 일반적인 전극 축전식 타염 전극에 비해서 보다 더 높은 용량을 보다 더 빠른 속도에서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NaCl 유입수의 농도에 따른 흡착 특성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100mg/L 이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흡착 용량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미만에서는 흡착 용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전해질 자체의 농도가 너무 낮음에 따라서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의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나타낸 결과에 따르면은 대략 500mg/L NaCl 수용액에 대해서 58.2mg/g의 흡착 용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한 다른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CNT 평판형 CNT 전극이 12.3, 그리고 CNT와 DBS라는 물질 섞은 경우가 48.9, 그 외에 이제 액티베이트 카본, 활성탄 같은 경우 4.7 등등 기타의 그 전극에 비해서 최소 30%, 최대 10배까지 이제 지금 더 높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나타내기 앞서 저희 쪽의 그 전극의 특성을 전극의 이제 그 비표면적 대비 그 흡착 용량을 이제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본 결과 여타 전극에 비해서 전극의 비표면적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략 한 70 정도로 이제 1000까지 올라가는 다른 전극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지만, 흡착 용량 자체는 말씀드렸던 이제 전극의 공급 구조, 그리고 물이 더 통과하기 쉽게 만들어진 이런 구조들로 인해서 거의 가장 정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박주성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기술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연구자의 1:1 기술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까지 청취하신 발표 기술에 대해서 1:1 기술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기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데스크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호 B실에 전시되어 있는 기술 40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실 경우 마찬가지로 안내 데스크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 개별 미팅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이것으로 2021 국토교통 기술거래 설명회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허 교육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세원의 오상균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국토교통 관리 R&D 특허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재권 조직 운영 방안, 그리고 국토교통 분야 특허 출원 동향, 그리고 지재권 관리 방안, 그리고 지재권 평가 방법, 그리고 지재권의 양도와 폭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재권 조직 관리 방안입니다. 지재권 조직 관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순히 지재권을 행정관리하는 단계, 그리고 특허 관리하는 단계, 그리고 전문화 단계, 특허 경영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재권 관리 단계, 행정관리 단계에는 단순히 이제 특허 업무를 행정관리하는 정도 수준에, 그리고 전담자가 없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재권 관리 단계에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출원 관리 위주로다가 특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리고 특허 분쟁에 대해서는 방어적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관리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화 단계에는 특허 전담 조직이 있고 전략적으로 특허 출원을 R&D와 연계해서 기업을 연구 방향과 맞추어서 특허를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특허 분쟁에 있어서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특허 경영 단계에는 특허를 경영할 자원으로서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매입 또는 매입하기도 하고 특허를 또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는 경우에 특허 경영 단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특허를 관리하는 기업에서 조직에서의 위치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리부문 소속형이 있고 전략기획형이 있고 기술부문이 있고 독립사업조직형이 있고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 소속 뒤에 이제 예시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법무 담당 쪽의 일부분으로서 특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연구소의 하나의 부서로서 특허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에는 연구부서에서 특허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지금은 법무 담당의 하나의 파트로서 특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시로 다시 앞에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관리 쪽에서 특허 업무, 지식한 부처가 기획관리, 기술 파트별로 나누어서 이제 지재권 관리 조직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업무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재권 관련 업무가 기획관리가 있고 조사 분석이 있고 출원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고 소송 및 법무가 있는데 이렇게 지식자산 업무를 나누어서 조직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관리하고 기술 분야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다가 위에서 나와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한국전략 같은 경우가 있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LG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관 사례로서 이제 도로공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2년 전 자료인데요. 담당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기술심사처에서 V 사업 담당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특허 관리는 법무팀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특허 출원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허 관리 건수가 한 2-3년 전에 한 900여 건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신기술 인증 V 신기술 인증 담당은 별도로 이제 그 지재권 담당 외에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 화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지재권 관리하는 시스템, 도로공사 지재권 관리하는 시스템을 나타낸 거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별도의 조직이 기술혁신본부 내에 지재권 담당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특허부에 7명이 이제 그 근무를 하고요. 지금은 조금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장급이 1명 있고 차장급 4명, 변리사 그리고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혁신본부 내 기술처 담당, 그러니까 특허 담당에서 사실 이제 여기서는 신기술 조사, 신기술 인증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국토교통 분야의 특허 출원 동향입니다. 국토교통 관련해서는 그 10개 분야로다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국토, 도시, 건축, 시설물, 수자원, 플랜트, 도로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그리고 물류로 나누어서 지난 20년간 약 130만 건 가까이 출원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IPC 분류로 분류를 한 거고요. 일부는 약간의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 유효기간 20년인 거를 감안을 해서 2020년부터 최근까지 특허 출원 건수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10개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 출원 연도별로 5년으로 나누었고, 또 건수별로 나누어서 그 각 5년마다 출원의 건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출원인 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이제 출원 건수로만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 분야에서는 지금 발전기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원 건수가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 분야에서도 이제 출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출원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술이 좀 한계에 이른 분야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새로운 기술 발전이 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쇠퇴기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자원 관련해서는 지금 출원 건수가 정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성숙기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플랜트 같은 경우는 쇠퇴기입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출원 건수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좀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 쪽에서도 아까도 10개 분야에서 도로교통이 단연 출원건이 많았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은 약간 좀 출원 건수가 줄고 있어서 쇠퇴기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철도교통 경우에도 지금 쇠퇴기로 분류를 했습니다. 항공교통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출원 건수가 5년 단위로 봤을 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기로 봤고요. 물류 쪽에서도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가 지금 정체기에 있기 때문에 성숙기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지재권 관리 방안입니다. 요거는 기업에서 보통 특허 담당 부서가 있고 이제 연구부서가 있고 한데, 그 연구부서에서 발명자가 특허를 발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권리는 발명자에게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자한테 있는 권리를 갖다가 회사에서 직무상 이용한 발명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거를 승계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직무 발명이 아니고 직무상 발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회사에 승계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승계 여부, 직무상 발명의 여부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글 입력 프로그램이 이제 천지인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직무상 발명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직무상 발명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직무상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가 권리를 승계받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그걸 권리를 승계받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승계받고 나서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특허 담당 부서에서 그 특허를 출원해서 권리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권리화를
하는 단계가 이제 조금 자세히 적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권리화를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승계 받아놓고 출원 안 한다. 그럼 발명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이익이라면 불이익, 손해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회사한테 출원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원이 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발명진흥법에 그 발명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계받은 그런 특허가 출원이 될 때 출원 보상이 필요하고 그것이 등록될 때는 등록 보상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별도의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권리 이전이나 통해서 이익이 창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특허가 실제 사업화되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보상 절차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회사가 또 발명자한테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특허는 잘 아시겠지만 무형의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내부적으로 자산으로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 특허는 등록료를 안 내면 특허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록료를 내고 권리를 유지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특허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회사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 특허를 다시 발명자한테 양도하는, 발명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허가 뭐 다른 데에 팔린다든지,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일반적인 그런 특허 관리 절차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직물 발명을 한 경우에 그 소속 연구원 직원 같은 경우에는 발명 신고를 해야 되고 발명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는 그 발명을 승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구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대부분 지식재산권 담당 부서에서 그 승계 여부를 판단을 하고 승계 여부가 결정이 되면 승계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직무 발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포함해서 이것이 이제 권리 지식재산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이 연구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승계하기로 즉 특허 회사에서 그 특허 연구 결과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승계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계를 받은 그런 연구 결과물은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발명자가 승계를 해줬는데 회사가 만약에 출원을 안 하고 그냥 해서 이제 가만히 갖고 있다. 그럼 발명자는 자기의 어떤 발명의 그 권리, 만약에 이거 잘 됐을 경우에 어떤 보상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한테 이렇게 승계받은 걸 무조건 출원하도록 그렇게 약간 권리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의무를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죠. 의무를 부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의무가 부여된 거에 따라서 회사는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그 출원된 것이 물론 이제 다 등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등록 못 받을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이제 등록을 받는다고 전제로다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원할 시점에도 보상해 주는 보상을 하는 것이 있고요. 예. 이것이 나중에 이제 등록이 되면 나중에 등록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특허가 등록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지적재산권으로다가 확보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즉 어떻게 보면은 회계 쪽에도 얘기를 해서 회사의 자산으로 이제 등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권리 유지의 노력을 지식재산 부서에서는 또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또 정부 R&D로 한 거라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성과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데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서 관리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자산 등재된 거를 다시 이제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승계에 따른 출원 절차를 하고 권리를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자산으로 등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부과제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 R&D 성과물 관리 시스템에
등재를 해야 되는, 업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다시 결과적으로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된 특허가 이제 등록으로만 멈춰 있으면 사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특허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제품으로서 실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직접 실시하지는 않더라도 제3자가 그러니까 제3자가 이제 그 기술을 받아가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시실 허여 또는 이제 양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물론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정부의 어떤 진흥원이나 이런 통해서 이제 R&D가 진행이 됐다면은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라든지 아니면 PCR 업체가 기술 양도 받아가겠다고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양자 간의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그 조건들을 맞춰야 되고요. 보통 이제 뭐 런닝으로 받기도 많이 하고 아니면 이제 일시불로 좀 받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런닝에 대한 좀 신뢰성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경우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외국에는 런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그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협약 체결돼서 이제 만약에 뭐 일시불 받았다, 예를 들어 뭐 1억을 받았다 기술료로다가 그러면 그 1억에 대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발명자한테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기관이나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50% 이상을 발명자한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규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을 하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청색 LED 관련해서 일본에서 발명자한테 보상이 미흡해서 소송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발명자 불만이 있었고 또 그 발명자가 또 이제 외국으로 이제 이민까지 가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보상 민간에서 보상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공공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사실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예를 들면은 이 카이아에서 지원을 받아서 뭐 건설기술연구원, 건설련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건설련에서 연구한 특허를 뭐 민간 기업이 침해했다고 해서 건설련이나 아니면 카이아가 그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특허 침해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어쨌건 뭐 민간에서 갖고 있는 특허가 제3자에서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거는 지재권 팀에서 판단을 해서 승소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이제 그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해 여부에 대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재권 관리부서가 경영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런 권리 행사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권리 행사에 대해서 침해에 대한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명자한테 또 보상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재권의 평가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유하는 지재권이 많을수록 사실은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 특허 받으면 대부분 이제 3년치의 이제 유지료를 내는데 특허를 받고 나서 이게 이제 뭐 5년 차가 되고 10년 차가 되고 그러면은 유지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것이 아니고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 사실 회사가 보유한 특허가 많을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TCT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에 따라서 수명 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많은 등록 유지료를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오랫동안 유지하는 특허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유지료를 많이 내라 뭐 그런 취지도 있고요. 어쨌건 또 뭐 5년 되고 10년 되고 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다 특허가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한 특허에 대해서 어떤 평가의 필요성이 발생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평가의 방법은 정량적인 평가와 정석적인 평가로 나누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볼 때 연구부서에서 발명자는 굉장히 중요한 특허다. 내가 발명한 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지재권팀에서는 그 특허 연구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연구자죠. 그러니까 뭐 100건의 특허에서 어떤 거를 유지하고 어떤 거를 포기할지 사실 지재권팀에서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발명자들의 불만이 이제 도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유한 특허를 계속 유지하기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정량적인 방법으로다가 먼저 평가를 하고 정석적인 방법으로다가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정량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사실 이제 특히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발명진흥에서 개발한 스마트라는 평가 시스템이 있고요. 또 이제 특허정보원에서 개발한 KPEC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그 특허가 청구항이 몇 개이고 구성요소가 어떻고 권리성이 어떻고 시장성이 어떻고 나름대로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요. 그런 정량적인 평가를 바탕으로다가 대부분 경우에 이제 발명자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제 그걸 근거로다가 정형적인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특허를 유지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재권 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가 실질적으로 뭐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아니면 이제 곧 제품으로 기획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별도로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허를 당연히 보유하는 걸로라고 이제 유지하는 걸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도록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 보유 특허를 그 제품별로 기술별로 나누어서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평가 방법 중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이건 예시입니다. 정량적인 평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량적인 평가 KPEC이라는 걸로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하면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LH에서 보유 특허를 평가할 때 썼던 방법인데 KPEC을 생존 지수로 해가지고 정량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이제 특허 지표로 변리사가 개별 특허의 권리성을 분석을 해서 재평가를 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특허를 유지할지 말지 그런 걸 평가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KPEC으로 평가를 하면 옆에 나오는 것처럼 정규부표로 이룹니다. 정규부표로 이뤄서 누적으로 이제 상대평가를 해서 보유 특허가 만약 1000건이다 그러면 1000건에 상대평가를 해서 한 5% 정도를 S등급을 주고 20.5%까지는 이제 A등급을 주고 그랬고 이제 상대평가 이렇게 보유한 특허를 상대평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S, A, B, C, D 이렇게 나누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PEC에서 하고 있는 예시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량평가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반영이 돼서 이제 정량평가가 반영하다 보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제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하는데 해서 이것도 예시인데 이제 S, A, B, C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S나 A 등급 나온 거는 우리가 보유하겠다라고 이제 뭐 B 등급 나온 거는 보유는 하는데 청구항을 좀 정리하겠다. 요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특허 유지료를 낼 때 청구항 수에 따라서 유지료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종속항을 좀 삭제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유지료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C 등급이나 뭐 D 등급 나온 거 이거는 회사 이제 방침에 따라 다른데 뭐 전혀 보유하지 않고 특허를 이제 포기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발명자한테 돌려줄지 발명자한테 그러니까 승계를 철회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법적으로 얘기되면 승계를 철회할지 발명자 돌려줄지 안 할지. 발명자가 뭐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유지를 안 내죠. 그러니까 유지를 안 내면 특허는 당연히 포기되는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회사의 사정에 틀리고 아까 같이 또 그 특허나 그 기술의 어떤 기술 특허들이 그 제품에 쓰였는지 아니면 뭐 라이센스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자세하게 다시 이제 뭐 글로서 표현한 건데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LHC 특허를 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공동 특허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업체랑 LH랑 같이 특허 출원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자가 2명인 거죠. 예, 뭐 3명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또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협력업체나 공동 출원한 사람한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지하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공동 출원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 출원권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량평가 예시인데요. 요거는 이제 카이아에서 이제 했던 어떤 그 평가 예시를 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K팩은 양식이 요거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한 장에 한 특허당 한 4장 정도로다가 이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SABC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는 그야말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보고 평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처럼 좀 애매한 부분, 경계선에 있는 거, 뭐 A나 B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아니면 뭐 C일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 특허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특허 전문가일 수도 있고 시장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특허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K팩이나 스마트나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그 숫자를 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제 어떤 특허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뭐 패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외의 것을 반영을 해서 판단하기 위한 정성평가 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모든 특허를 다 정성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그래서 요거는 이슈가 있는 특허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정성평가할 때 이제 막 이렇게 적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요 내용은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같은 이렇게 이제 한다 예시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초반에 이제 복잡한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사가 이제 특허를 발명자가 발명을 한 걸 이제 양도를 받고, 그러니까 승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권리로서, 그러니까 회사가 그 특허의 권리자로서 뭐 출원도 하고 등록도 하고 뭐 기술 이전도 하고 뭐 어떤 뭐 이런 이제 절차를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근데 회사에서는 특허가 필요 없다. 아까 한 것처럼 이런 이제 정량평가, 정성평가 거쳐서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이 특허는 이제 회사가 더 이상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제 가져가도록 이제 양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일단 양도하기 전에 먼저 승계를 철회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발명자한테 이제 그래 네가 이 특허 가져갈래? 한번 이제 물어보는 절차들을 대부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승계가 철회된 승계를 안 받겠다고 발명자가 한 경우에 이제 양도를 하거나 이제 포기하거나 이제 회사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포기 절차에 대해서 한 예시로다가 딱 요 절차에 따라서 포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 예시로다가 회사에서 이제 포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정부 연구 자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연구 관리기관, 주관기관이나 이런데 이제 승인이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포기 신청서, 포기 양식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 관련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그 일반적으로 특허 관리 뭐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 기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R&D를 수행했을 경우에 특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발명자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해당 조직이 승계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승계를 받고 나서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특허일 경우에는 승계를 철회해서 발명자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양도하거나 그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뭐 일반적인 특허의 관리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은 회사에 따라서 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조사했던 것 중에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특허 출원권이 많다 보니까는 사실 한 3년 되고 5년 차에 5년 차에 특허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특허팀에서 마음대로 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발명자들이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객관성을 이제 갖는다고 스마트로 다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싼 이제 K팩으로다가 평가를 했었고, 그 평가를 근거로다가 1차적으로 이제 발명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이슈가 되는 것은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체에서 출원을 많이 하는 데에서는 이 평가, 그러니까 특허를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좀 계속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허 출원 건수가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계속 출원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해외 출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출원이 이제 정부 과제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그거는 상당히 이제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외국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평가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되었으면 하면 뭐 말씀 중에 문제의식이라면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